네, 반갑습니다. 노인복주론, 네, 9강, 9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나오나? 소리 잘 나오죠? 네, 테스트 좀 한다고, 음악 좀 틀어놓고 할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득보장 두 번째, 이제 특수직에 하는 공무원, 군인, 뭐 사학연금, 뭐 이런 쪽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연금 이야기를 할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오늘도 약간 그 이야기 좀 비슷하게 좀 나오긴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이런, 비교론적 관점에 보기도 할 거예요. 국민연금이랑 이런 특수직 연금이 얼마가 좀 차이 날까. 정말 이게 그럼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 이게 국민연금이 훨씬 손해 본다. 특수직연금, 공무원연금을 더 좋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반이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의 뭐 물어보면 뭐 19은 왜 하려고 하냐 하면 1번이 직장 안정성, 두 번째 연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세 번째에서는 뭐 사회적 뭐 명성, 뭐 권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19 중에 한 명은 19은 대부분 그 공무원의 안정성과 연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안정성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죠. 이제 노래가 좀 끌게요. 그랬을 때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선택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엄청나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득보장 전공자가 아니고 노인복지 안에서도 노인복지 안에서 노인복지 기술 안에서도 IT 관련 인간의 인지심리 이런 것 쪽의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소득보장에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보장을 아시려면 당연히 보장론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좋죠. 예. 이 소득보장은 일종의 이제 노인복지에서 한 작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룰 수도 없고 뭐 다룰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좀 보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이야기 좀 하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첫 번째 연금은 공무원연금입니다. 특히 우리 과가 이제 두 개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사회복지 융합전공과 하나는 행정학과. 행정학과 친구들의 뭐 들어온 이후에 구프는 공무원 되고 싶어서 들어왔죠. 물론 현실적인 거는 성적 맞춰왔겠지. 당연히 뭐 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꼭 공무원이 되겠어 라는 친구가 뭐 몇 명이었겠어요. 좀 시간이 남아서 또 헛소리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때 생각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20대 때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의 한 9할에 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죠. 나도 알다시피 행정학과를 나왔죠. 학부 때 행정학과를 나왔고 나는 내가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공무원 준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고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길은 절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행정학과를 때려치우고 석사 때 박사 때 다른 전공을 했죠. 네,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절대 행정학과는 없어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공무원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죠. 결과는 뭔가요? 네, 행정학과 소속이고요. 공무원이에요. 교육공무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20대 때 가지는 어떤 생각이나 계획에 9할 이상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아주 운이 좋아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진 뭐 직업만 따질게요. 뭐 난 1학년 때부터 뭐 공무원을 할 거야. 뭐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게 바뀌기도 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우리 미래라는 것은
제가 한번 실천론 시간에도 한번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이 시간에는 뭐 좀 말이 길어지니까 하진 않고,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계획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연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이나 이런 영역도 예측하고 준비하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결코 뜻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공무원을 준비해야지 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공무원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역으로 나는 공무원 따위는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내 인생 되게 편하게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인간도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공무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는 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떤 누구한테는 굳이 생각이 없었는데도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바라볼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우린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못 살아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잡담의 키 이슈예요. 뜻대로 안 된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공무원연금은 이제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오늘 할 모든 연금 제도는 다 공적연금 제도예요. 뒷부분에 몇 개는 빼고. 자, 보면 이제 누가 받냐?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이에요. 어떤 공무원? 국가공무원. 뭐 엊그저께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됐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해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대상이에요. 경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군인. 당연히 군인연금 받으니까.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선거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예, 제외예요. 이런 유의 대충 감이 오잖아. 어떤 공무원인지.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은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공무원은 이제 이런 종합사회보장제도이고 뭐 이런 급여를 주고 뭐 하여,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를 공무원 관리고,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이걸 더 훨씬 좋아해요.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이트입니다. 연구원공단의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쭉 있어요. 뭐 공단 소개도 있고,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와서 제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 거보다 저도 여기서 와서 다 뜯어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운영 체계, 재정 방식, 급여 내용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여기서 다 보고 하는 건데, 이거 볼게요. 비용 부담을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볼게요. 이 비용 부담이 조금씩 많이 변화돼 왔어요. 변화돼 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얼추 이렇게 해와요. 제가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처음에 한 60몇 년도에 3.5%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급여의 3.5%부터 냈다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받았으면 35,000원 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쭉쭉쭉쭉쭉쭉 올라오다가 2019년까지, 작년까지 8.75% 하다가 올해부터 9%, 드디어 100만원 내면 9만원이 이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민연금 몇 프로인지. 내 급여의 4.5%였죠? 4.5%, 4.5% 합해서 9%인데, 공무원 연금은 내가 이미 9%를 내는 거예요. 내가 9%를 내는, 올해부터는 9%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운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죠. 근데 그 많이 받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처음부터 많이 내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뒷부분에 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도 하겠지만, 공무원연금이 일정 부분에서 뭐 개혁이 필요하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논의되어 있고, 군인연금은 더 심하고 뭐 하긴 하고, 그런 거 이면에는 항상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는다라는 기본 원리가 깔려져 있죠. 그건 맞습니다. 많이 받아요. 근데 많이 받는데 많이 내는 것도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내는데 많이 받는다는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연금보다 거의 배는 지금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리고 한번 봅시다. 천천히. 자, 현재 2020년이에요. 2020년 제가 20년에 9%를 내고 국가가 9%를 부담합니다. 즉, 그러니까 18%를 지금 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급률도 이제 2023년까지 1.7%로 이제 낮춰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도입된 지가 꽤 됐고, 사실 2001년부터 이미 마이너스죠.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보존하는 부가 방식 형태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우리가 국민연금 할 때 건강보험인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할 때 부가 방식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 찾아보시고 다시 그 부가 방식이 뭔지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미 일정 부분에서는 부가 방식, 그 전체를 부가 방식이 아니라 이 흔히 말해서 비어있는 금액, 비어있는 금액을 여기서는 급여 부적분이라고 했죠. 급여 부적분,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100을 벌었는데 줘야 될 거는 150을 줘야 돼. 그죠? 그럼 이 100은 적립식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100 정도는 적립식에서 주고 있고, 나머지 50 빵꾸 났잖아. 빵꾸 났으면 이게 지금 부가식 형태로 지금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이걸 혼합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 내용보다 이게 어딨지? 저번에 아까 전에 내가 내용이고 이 신청이 아니라 정방시 운영체계 어디였더라? 혹시 내가 봐놨는데 어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어디가 있겠지. 예. 없으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라서 찾아보면 나와요. 여기 있나? 있죠? 이제 부담금 뭐 이렇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2020년부터 9%를 낸다. 9% 내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게 쭉쭉쭉쭉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이 더 많은, 지금 예전보다는 더 옛날 공무원보다 지금 공무원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수입, 지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거. 이 말은 이제 그거죠. 조세로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세로 한다는 뜻이고,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급률이 1.9%였는데 이게 1.7%까지 낮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내는 건 더 내고 받는 건 적게 받고 있는 구조. 이래야지 뭔가 맞춰지잖아. 왜냐면 이미 지금 마이너스를 빵꾸 내고 있으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이거는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군인 연금도 그렇고 전반적인 대부분의 연금들이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왜? 이유 뻔하죠. 제가 아마 노인복지는 첫 시간에 그랬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이고 뭐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연금은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면 세금 부담이, 조세 부담이 너무 커요. 조세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자, 조금씩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보험 기율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바뀐다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월 300만원, 30년 평균이에요. 300만원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납부액이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가한다. 뭐 이런 뜻이고, 반면 받는 돈을 얼마 받냐? 그러면 월 300만원, 그러니까 30년 근무했을 때 30년 근무했으면 60에 은퇴한다고 했으면 보통 이제 30에 취업했다는 이야기죠. 나이 30에 취업해서 30년 쉬지 않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60에 은퇴를 하시면 60 은퇴하시면 근데 이 은퇴 시기도 여기 보면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예요. 그러니까 65세로 낮춰진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2009년까지는 은퇴하면 바로 은퇴한 직후 돈이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내가 60에 은퇴하더라도
65세 연금이 나와. 그럼 5년 동안은 연금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뭐 딴 거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연구자나 학교나 뭐 국가가 이 공무원 연령을 65세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긴 해요. 물론 급여 체계를 지금처럼 계속 호봉 체계를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호봉 체계를 이렇게 떨구거나 아니면 뭐 전체 30년 일단 그 30년 평균으로 가거나 뭐 일정 여러 가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65세까지는 좀 공무원의 은퇴 시기를 늦춰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연구자들은 60세쯤 되면 이게 5년 동안 쭉 해서 내가 만약에 뭐 5급 했다. 내 9급으로 시작해서 5급으로 갔고 이 5년 동안의 급여가 뚝뚝뚝해서 9급 월급과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연구자들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어쨌든 연금의 어떤 연기금의 어떤 안정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5년 더 일을 하고 왜 5년 동안 연금이 안 나오니까 5년 동안 연금이 안 나오니까 5년 더 일을 한다면 사실 이런 구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1년 1년 할 때마다 뭐 급수 한 단계 낮춤가면서 돈을 받는다. 호봉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기본 급수에 받는다. 저는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 시스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받는 금액이 170만에서 이렇게 153만원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0.2%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크죠. 한 20만씩 되니까 이런 구조를 지금 지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수가 뭐 저도 이제 따온 거라서 신문인 거 보고 온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자, 연금 종류 보면 이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어딨냐 이게 뭐 이런 거 말고 퇴직급여 뭐 그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적은 건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좀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뭐가 있고 쭉쭉쭉쭉쭉쭉 나서 1.7% 보이죠? 이거예요. 1.7% 1.7%고 조기 퇴직연금 뭐 연금 일시금 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뭐 유족연금 왜냐면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19년 이전과 달라요. 다르죠? 예, 다릅니다. 이렇게 비율도 좀 다르고 어떤 게 좀 다르고 전반적으로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왜 2010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 뭐 연금 개혁을 했는지 아니면 뭐 법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2009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그때 만약에 20살, 25살 혹은 30살이 공무원 되실 분들은 지금 나이 한 35, 40쯤 되셨겠네요. 요 이전 분들이 좀 더 좋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급여 제한 부분, 뭐, 이런 거, 형벌 받은, 뭐, 이런 게 되었을 때, 뭐, 감액되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여기 보면, 뭐 공금 횡령하고 금품 수수 뭐 이렇게 되었을 때 뭐 급여 뭐 이렇게 된 거 4분의 1 감액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엄청 크죠. 일때는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의 민법상 이자만 그러니까 내가 돈 낸 것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네, 그쵸. 이런 때는 내가 낸 돈과 그 다음에 민법상 이자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거랑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이자 내가 낸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국가 깡패도 아닌데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있다고 하니까 뭐 그 다음에 급여의 환수 또 이렇게 있을 거고 퇴직자 소득 과세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몰라도 돼요. 뭐 알아서 거고 뭐 연금 수급 잘 모르겠네요. 저도 뭐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유족 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건 볼까? 연평균 월소득 이런 거 볼까? 2019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평균 연금 월액이 237만원 정도 나오네요. 평균 소득 월에 공무원 평균 소득 월에 1.6 정도
좀 되네. 그래요.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평균 소득이 이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연금 월액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 연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볼자 연금 정지 정액 뭐 전액 정지. 네, 다시 뭐 심심하면 다 열어서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사업 하고 있다, 공무원 사업 뭐 있다, 후생복지 뭐지, 임산 장년 뭐 복지시설, 리조트 이런 것대요. 나도 갈 수 있나? 근데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요즘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좀 힘들고 마음 아프고 하지만 또 저한테는 나름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코로나 관련된 연구를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통계치 한번 보시고, 조금 옛날 통계치긴 한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연금 개혁론이 있고 반대론이 있어요. 뭐 이거는 얻은 게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제가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명확한 거는 잘 모릅니다. 보통 일단 연금 개혁 찬성론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몇 개 해놨어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다가 여기 이제 연금 개혁 어떻게 뭐 2014년 이야기인데, 김광수 뭐 어째 포럼에서 이렇게 해 놓았고요. 또 다른 유튜브는 아마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이 TV 나와서 했던 것 같긴 한데, 맞나? 맞네. 유시민 뭐 그때 공무원 이런 이야기 하면서 JTBC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 했던 거, 유시민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들을 좀 놔뒀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은 좀 찬성론을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거나 찬성론이 뭔지, 왜 찬성을 해야 될지를 본다면 아마 연금개혁 찬성론을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론에 관한 건 제가 유튜브로 많이 못 봤는데 그 이슈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슈가 뭐냐면, 공무원 연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월급 감소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풀로 봤을 때, 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금을 내가 하나의 월급으로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월급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근데 이때 이제 논리는 이겁니다. 과연 공무원 연금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이슈예요. 많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연금 창성론이 되겠고, 아니 공무원 연금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론이 되겠죠.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답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한 명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게 찬성한다 반대를 한다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뭐, 왜냐면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찬성보다는 반대로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어차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연금 개헌, 그렇지만 국가 전체나 사회 전체를 봤을 때 과연 반대론이 맞을까? 그럼 맞다면 그 근거는 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논의 중에 하나가 다른 국가의 비교예요. 다른 국가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비스가 높냐 낮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비스 수준이 높다면,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훨씬 더 많은 걸 한다면, 여기 사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무원과 한국의 공무원, 영국의 공무원과 한국의 공무원과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비교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공무원들이 만약에 일을 더 잘 한다면 반대하는 논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찬성의 논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왜 이만큼 우리가 더 높은 다른 다른 외국의 공무원들에 비해서 우리가 일을 더 잘하는데 연금까지 줄여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찬성론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론이 위에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외국과의 비교 관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수치가 있고 어떠한
통계 자료나 어떠한 증거 기반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죠. 국가 위기 시에 서비스 봉사 희생.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 동생이 공무원이긴 한데 뭐 전화해보면 맨날 새벽에 퇴근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잦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뭐 구제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발생했을 때 참고로 코로나 이런 거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뭐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때 항상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죠. 하다못해 태풍이 불어도 공무원들 비상에 걸려가지고 대기하시고 하시잖아요. 과연 연금이라는 것을 급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희생과 위험에 대한 하나의 위험수당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만약에 위험수당으로 본다면 이 연금 자체에 대한 반대론이 더 힘을 얻고 찬성론의 어떤 논리가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위험수당이 아니라고 본다면 찬성론이 더 큰 설득력을 얻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과연 반대론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리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대한다. 반면 찬성론은 더 많은 이야기 좀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적 관점, 그리고 국민연금과 이 공무원 연금과의 비교하는 관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우리나라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어떤 연기금 자체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대론의 마음을 가다가 또 한편으로는 찬성론의 마음을 가다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자료에서처럼 일정한 형태에서 지금 연금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일정한 형태로 지금 더 많이 기여하고 더 적게 받는 형태로 대부분의 어떤 연금 형태가 수정되어 가고 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였고, 트렌드만 보자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이렇게 연동하는 방식을 가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합당한 근거가 되는 건가는 쉽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저 또한 이게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군인연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관점 봤을 때 3연금 중에 국민연금 포함한 4연금 중에 제일 좋은 연금을 뭐라 하자면 저는 군인연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군인연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자. 누가 받냐? 여기도 한번 또 살짝. 참고로 이 3연금 중에 군인연금만이 그게 없어요. 그 공단이 아니라 국방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공단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국방부가 여기 보면 공무원 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다 있는데 국방부는 그냥 국방부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연금. 국방부에 국민연금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사이트가 다른 연금 공단 사이트에 비해서 내용이 좀 적어요. 별로 제가 볼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을 해요. 퇴역하는 군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정상 전역이 있고요, 상위 전역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요 세 가지 형태로 준다는 겁니다. 즉 정상 전역을 해요. 그러면 20년 이상 복무죠. 그럼 20년이 안 됐다. 그러니까 19년 했다. 그럼 퇴직 일시금을 주지 퇴직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20년 안 했지만 다쳐서 나왔어요. 다쳐서 나왔다면 하나는 장애보상금이 갈 수 있고 상위연금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쵸? 내가 상위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퇴직연금을 23년에서 23년째 다쳤어. 그때 이 둘 중에 급에 따라서 나한테 더 유리한,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자. 누가 받냐? 부사관, 준사관, 사관, 장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죠? 누가 부사관이고 누가 준사관이고 누가 장교인 거.
구글 네이버 치세요. 제가 설명 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57년에 도입되었고 뭐 이렇게 가고 이게 7%예요. 아까 공무원 몇 프로? 아까 공무원은 9%. 얘는 7%. 더 적게 낸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적자 지수를 좀 보면 벌써 이제 2010년에 넘겼고 쭉쭉쭉쭉쭉 가다가 세금이 얼마가 더 들어가냐? 공무원 2016년에 봤을 때 공무원 연금이 한 500만 정도 들어갔는데 달에 한 50만 원, 40만 정도겠죠? 군인연금은 한 1,500만 원,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군인연금을 3배 정도 더 넣고 있다는 거죠. 조금 작년 거라서 저번에 거라서 이게 9%예요. 지금 9%. 여기에 표시를 해줄게. 여기 8.5가 아니라 9%. 그죠? 그 다음에 1.7% 좀 돼요. 자, 뭐가 더 좋냐면 얘가 대박이에요. 퇴직 직후. 얘는 65세잖아. 퇴직 직후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20년만 했다면, 그래서 내가 20살에 군대를 가서 20년 바짝 했어요. 40살에 은퇴를 하면 41살 때부터 연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요. 군인연금이. 딴 연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군인연금만 이렇게 나와요. 자,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 좀 뒷부분에 이야기할게요. 이것만 생각하면 군인연금이 너무 좋고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항상 연금을 볼 때는 역사가 좀 중요해요. 이 연금이 왜 만들어졌냐, 만들어진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내용만 보지 말고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참고로 뭐 요즘에 군인도 없고 저는 그냥 일반 사병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이런 거랑 아무 무관합니다. 네, 혹시나 싶어서. 보면 수급자 이제 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군인연금이 한 8만 명. 그러니까 이게 한 10%, 한 여기에 다시 한 20% 정도 좀 되죠. 이렇게 비율이 얘의 10%, 그리고 얘의 한 20%가 군인연금이 좀 돼요. 공무원연금은 참고로 일반 공무원, 또 누구 있지? 경찰, 소방, 뭐 이러신 분도 다 들어있죠. 여기 교육공무원까지. 네, 그래서 덩치가 좀 커요. 군인연금에 비해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월평균 지급액은 이 정도쯤 됩니다. 예,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죠? 적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은 여러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기여금도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연령 시기를 보면 이제 뭐 여러가지 종종에서 65세쯤 되고 60세 되고 이제는 33년에는 지금 여러분들 가신 데는 65세쯤 되는데 군인연금만 퇴역 바로 다음 날이에요. 퇴역한 다음 날 나와요. 예. 국가보전금 이 정도 나오고 보험료율도 뭐 이렇게 뭐 지금은 9%, 18%죠. 얘는 7%, 14%. 예. 그러니까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더 많은. 그리고 연금자 수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당연히 고령인구가 늘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군인연금은 이미 73년에 재정 고갈되었어요. 예. 굉장히 오래전에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 군인연금의 어떤 기본 내용이에요. 자, 요 데이터가 뭐냐면 요건데 이 신문기사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만들었어요. 작년에 나온 건데 국회 예산처에 보면 우리나라 28년까지 8대 사회보험 예산 전망입니다. 뭐 이거 보시면 제가 지금 보는데 이거 보시면 이슈 전망 제가 이거 나중에 함께 올려드릴게요. 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국민연금, 군인연금 뭐 이게 다 있거든요. 부담금 있고 주요 변화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이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군인연금에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수급자가 몇 명 증가율 다 있거든요. 다 있어가 제가 굳이 이제 이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이미 다 보고서가 정리를 해놔서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 건강보험도 있지, 뭐 제가 안 하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뭐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자료 그대로. 그리고 이거 그냥 네이버에 쳐도 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저는 구글 많이 쓰니까 구글에다가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와요. 이게 PDF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도 좋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셔도 좋아요. 네, 특히 어떤 보장 쪽이나 아니면 건보라든지 이런 쪽, 뭐 공단 쪽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런 거를 좀 많이 보시면서 지식을 좀 쌓아놓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도 보고서 보면 되게 좋았어요. 아, 이렇게 따로 이게 제가 안 찾아도 다 정리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예, 뭐 되게 고마웠어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박사들이 만들었겠죠, 당연히. 하신다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던 분, 네, 고마워요. 땡큐 so much. 자, 자, 이렇게 보면 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도부양비라고 해요. 그 100명이 하는 거 2010년, 2019년 기준인데 2019년 기준으로 43명을 부양을 하다가 이게 28년쯤 앞으로 이제 8년 정도 더 지나면 51명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군인연금도 지금 이미 51년에서 54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돈 넣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만약에 내가 1 늘어난다. 그럼 받는 사람은 1.2, 1.3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마이너스로 되어가 있겠죠, 당연히. 넣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군인연금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한 2028년까지나 2조 4천억 원 정도까지 적자 보전금, 즉 세금이 2조 정도의 세금이 여기에 투여될 거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흑자죠. 예, 흑자예요. 이 정도쯤 되죠. 흑자. 지금 681조에서 1천 얼마 정도 흑자를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어요. 특히 이게 코로나 사태 전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 이야기 좀 해드렸잖아요. 주식 변동에 따라서 홍철 박사님 보시면 동영상 보시면 주식의 어떤 증가폭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좀 많이 다르잖아. 마이너스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수치는 아니에요.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계 전체 경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가 몇 년 더 갈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건 보장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이 되게 운영을 잘하고 있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운영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자체가 원체 N수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몇 명이야? 어딨지? 아까 어디 있었지? 이 숫자가 국민연금이 어디 있더라? 국민연금 수급자, 가입자, 우리나라 전체 가입자잖아. 얘 빼고 다 가입자잖아. 그러니까 가입자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량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훨씬. 물론 이 자체의 구조 갖고 있는 군인연금이 갖고 있는 구조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구조의 특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게 발령하고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전부 다 아까 그 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은 가고 있고, 사학연금은 그래도 조금 흑자를 가요. 28년까지는 흑자를 가는데, 이게 제 기억에 아까 뒷부분 나와요. 몇 년도에 다시 여기 이것도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사학연금도.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두고 있는 현실이에요.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학연금 폭은 이렇게 있다가 이 적립금이 어느 정도 가다가 점점점 떨어질 거예요. 이제 사학연금 할 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어느 정도 2023년에는 흑자로,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흑자로 간다는 말은 적자가 된다는 말은 모르겠어요. 고용보험이 적자가 된다는 말은 뭐 실업자가 많아지거나 이래서 그렇겠죠. 타니까 돈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다가 고용의 지수가 나아지면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전망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무조건 적자예요. 예, 무조건 적자입니다. 왜? 고용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도 무조건 적자로 될 거다. 예. 그리고 8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 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유일하게. 왜 그럴까? 왜 산재보험만이 이렇게 유일하게 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있죠.
보통 산재보험을 누가 많이 급여를 탈까요? 막 다쳐서 아프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노동이나 위험한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산재보험의 수급자가 될, 급여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점점점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다시 3차로, 3차에서 다시 4차 형태로, 즉 인간의 어떤 위험한 노동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시대 때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위험한 일들을 점점점 기계가 대신할 확률이 높아지고, 기계는 부셔지고 고장나도 산재가 안 되잖아. 필요가 없죠. 새로 교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아지기에 산재보험만이 유일하게 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저도 이 생각에는 명확하게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위에 이렇게 아래가 이제 고용보험이고 위에 산재보험이 있죠. 산재보험은 이렇게 돼 있고, 고용보험은 마이너스로 가다가 이때쯤 22년쯤에, 그러니까 22년쯤에 우리나라 어떤 몇 년 뒤에 경기가 뭐 나아질 거라 뭐 등등등 하지만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지금 생각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늦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뒤로. 예. 아마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예측이 안 됐었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오늘만 하더라도 한번 볼까?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스타 항공 구조조정 바로 뜨죠. 이렇게 이스타 항공 구조조정 오늘만 하더라도 750명 구조조정 검토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항공사나 이런 데서 갑자기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고용보험을 급여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거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 고용보험은 23년에 흑자 전환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훨씬 좀 늦춰지지 않을까. 몇 년 더, 2, 3년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올해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자,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뭐 그때 뭐 정리만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는 마지막 파트가 이제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이에요. 사학연금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건데 사학연금도 한번 볼게요. 이거지. 자, 사학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가보면 쭈중 이래 있고, 사학연금 관리공단 전라도 나중에 있네요. 네,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내용을 연금 사업인가 여기 있나? 대시 연금 사업이 아니라 연금 신행길 연금 정보인가? 연금 제도 여기 있다. 운영체계.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적용 절차 뭐 이런 거 제가 정리 조금 해놨어요. 보세요. 자, 누가 하냐? 교원과 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직원, 여러분들은 여기 교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교직원의 원래 명칭은 교원과 직원을 합친 말입니다. 교직원. 근데 우리가 보통 교원을 뭐 강사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고, 교직원을 사무직원을 교직원이라 많이 부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만 틀린 말이고, 교원과 직원을 합한 말이 교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뭐 법에 따라서 교원과 직원이 있고, 2000 봤을 때 단위가 보면 내는 비율이에요. 내는 비율을 예전에 2016년에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8%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9% 늘었어요. 9% 늘고 법인이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 구조를 3% 정도를 내는 거예요. 교원이. 자, 봐.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라고. 사립학교에 여기 있는 교수님이겠죠. 대부분 사립학교 교수님의 연금을 내는 거에 교원이 9%를 내고, 국가는 무조건 9%, 공무원은 국립대 공무원은 9%
교수 곱하기 이게 9% 해주잖아, 국가가. 이렇게 더해줘. 여기에 9% 플러스 국가가 3.7을 해준다는 거예요. 3.7.06이니까 3.7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사립이 돼. 사립이야. 그냥 사립인데 왜 국가가 해주지? 라는 생각을 들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하나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이 초, 중, 고 모든 대학교 상관없이 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에서 누군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면 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관리,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니 우리나라 사립대나 어떤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 사립대가 완벽하게 국가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일정 영역에서 종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종속이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립대가 교육부나 어떤 이런 거 지침이나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에 어떤 국가의 지원이 들어간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진짜 오롯이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사립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립대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존재하는 모든 사립대는 국가의 어떤 재정이 다 들어가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들어갑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사립대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법인의 학생의 등록금과 법인의 전입금만으로도 운영되는 사립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보면 일단 준 공용이죠. 예, 이런 거는 일종 개념에서 보면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완벽한 사립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돼 있고 교직원 즉 법에는 이렇게 9% 돼 있어요. 일반 회사처럼. 물론 우리는 국민연금 4.5 4.5 내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립연금도 국민연금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노동자도 고용주도 다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9% 낼 때 총 공무원연금이나 사립연금은 18%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2배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립연금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했잖아. 어디냐? 아까 이게 기본 받는 평균 금액이 아까 36만 원이다. 그냥 이것만 해도 72배예요. 2배는 무조건 받아요. 왜? 2배를 내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2배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2배가 아니라 몇 배? 한 8배? 37, 21, 38, 24, 8배 내지 9배를 받으니까, 이게 좀 뭔가, 이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군인연금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잠시 아까 군인연금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야기할게요. 군인연금, 아까 까먹고 내가 방금 이야기하다가 말을 안 했는데, 여기 어디 있더라. 군인연금 이야기가, 내가 안 적어놨나? 여기 있구나. 이게 군인연금을 개혁을 공무원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군인연금에서 이제 왜 여기 퇴역 전날부터 다음날부터 주냐라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은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60세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군인연금은 계급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에서 여기를 못 달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급까지 쭉 가잖아. 근데 내가 한 6급이야. 내가 5급까지 진급을 못해도 어차피 난 여기 60세까지 가요. 5급을 못해도. 근데 군인은 달라요. 군인은 내가 소령에서 중령인데 내가 소령에서 중령을 못 달아. 그러면 내가 나와야 된다고. 이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내가 중령이야. 또 대령이야. 내가 대령을 못 달아. 그럼 중령 이게 9세 중령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0세 중령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연령 계급대라 연령을 정확하게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고 모르는데 아마 보고서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소령이든 중령이든 대위든 그때 돼서 그 진급을 하지 못했다면 내
내 계급에서 최대 버틸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연금이 일반 공무원연금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뭐 5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에 퇴역도 가능해요. 그럼 이 사람은 퇴역하고 나서 나 돈이 없으면 뭘 먹고 살아?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다른 직종에서 재취업하는 게 또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시 퇴역한 데부터 연금 받는 게 맞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을 못 해드렸어요. 네. 다시 여기 이제 내려왔을 때 내려올게요. 자, 그 사내박교 연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2배를 내고 있어요. 그 국민연금에 비해서. 자,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실태 보면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한데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2017년 기준으로 뭐 얼마 받고 이렇게 있고, 이거 조금 더 자세한 건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옛날 자료라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가입 현황이 있어요. 통계를 보는 4학년 가입 현황인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지금 몇 명이냐면 6,200명인가? 뭐 좀 되겠네? 뭐 아니다. 이거 기간이구나. 학교에 6,200개 기간이 있고, 기간이 이 정도 있죠. 이 기간에 교원이 한 16만 3천 명, 그 다음에 직원이 또 16만 명, 그러니까 합해서 32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은퇴하셔서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이 한 8만 명 정도. 그러니까 32만 명이 8만 명을 지금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아까 계산 때려보면 맞지? 이렇게 하는 건가? 대충 한 3.89명 정도 나오네. 3.89명. 그러니까 3명이 1명을 지금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구조 좀 되겠네요. 그죠? 3.89명. 한 4명 가까이 되네요. 이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급 현황 보시면, 현재 뭐 퇴직급여, 유족급여, 뭐 재보상,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정도쯤 있네요. 돈 100만원 단위에요. 얼마 이거?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쯤 되나? 뭐 이 정도쯤 나오고, 총 합쳐서 한 3조쯤 나오겠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있어요. 지급 현황. 그 다음에 기금 운영 현황은 보면 2019년에 봤을 때 이게 한 20조지. 한 20조 정도 되네요. 20조 정도 되고, 연금 자산 쭉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제 2008년에 9조 정도 있다가 쭉쭉쭉 증가해서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공단의 사이트에 보면 요 자료가 있어요. 한눈에 보는 사학연금 요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 조금 옛날 자료라서 좀 여러가지 지수가 좀 이상한 것도 많아서, 특히 여기에 고갈 시점 이렇게 예측해 놓은 거는 좀 지금하고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뭐 여러가지 그때 뭐 요거 보면 고갈 시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재정 축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033년 완전 고갈된 건 아니고요. 요거 고갈 시점 이거 아니에요. 요 지수는 아니고, 요 그래프만 보세요. 요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좀 달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어느 몇 점쯤에 최고 올랐다가 떨어지는 요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프 모양만 좀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갈 시점이, 애들이 고갈 시점을 내가 정리해놨나? 여기 있어요. 최대 시점이 34년이에요. 아까 그 보고서에서는 좀 다르게 돼 있죠. 최고 시점 22년이 아니라 34년에 최고 그 기금 시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35년부터는 아까 그 그래프 있잖아. 근데 비슷하게 좀 그려줄까? 아까 이랬으면 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어떤 이러한 선형적인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34년 좀 됐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 51년. 51년.
35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겠고 51년도에 최종적으로 기금 고갈되는 시점을 지향을 합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요게 기본 지금 요 그거고 뭐 앞에 다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등등등 있고요. 기본 내용 뭐 있고 한번 보시고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해서 영목이지라고 하죠. 내가 주택을 맡기고 그래서 뭐 3억짜리 집을 맡기고 나서 뭐 돌아가실 때까지 달에 얼마씩 받는 뭐 이런 구조.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개인연금 뭐 저도 들고 있는데 뭐 몇 년 이상 뭐 들면 보통 다 이게 사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보험이라든지 유채국이라든지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연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게 소득공제를 해줘요. 연말 소득공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얼마까지지? 뭐 300인가 500까지인가 뭐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 내가 연말 정산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훨씬 많이. 안 그러면 내가 다 토해내야 되니까. 대신에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개인연금은 들고 나면 30년인가 20년인가 20년인가 기억한데 이 동안에 이걸 해약을 못해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해약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제가 소득공제 만약 이것 덕택에 제가 뭐 매년 2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데 10년 들다가 깼어. 근데 20년 동안에 곱하기 10년이면 200만원이잖아. 200만원을 다 세금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예.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은행 가면 더 잘 알려줘요. 여러분들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뭐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특수직 한 3가지를 봤어요. 공무원, 군인, 그리고 이제 사학연금을 봤는데 사학연금조차도 국가에 재원이 들어가는 일종의 준공공연금이죠. 그리고 물론 재정적으로는 지금 이 3개 중에 사학연금이 가장 튼실하지만 사학연금도 언젠가는 고갈될 거고 그 시기가 한 51년 앞으로 지금 2020년이 30년 뒤면 고갈될 거예요. 30년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은퇴할 좀 됐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취업한다고 하면 얼추 50대쯤 혹은 60대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요런 시점에서 연기금이 고갈됩니다. 사학연금조차도.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고령층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크게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적립식으로 하다가 일정 영역에서 이것을 고갈 시점에서 부가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이 방법에 비해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빵꾸 난 돈만큼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러면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죠. 군인연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국가 이제 세금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혁 찬성론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어떤 특정 계층한테 연금 메꾸는데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찬성론자들의 어떤 의견이고, 반면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뭐 사학연금은 조금 다른 얘기, 뭐 요 두 개만 얘기할게요.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한다. 특히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명에 대한 위험 수당이 있잖아요. 뭐 전쟁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에 단순히 그것을 그렇게만 볼 수 있냐. 생명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진국에서도 군인연금이나 뭐 이런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투여됩니다. 뭐 정확하게 얼마가 되고 몇 퍼센트 되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금 이런 특수직 연금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확실해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것은 다 투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느 측의 주장이 더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넘어갈 거냐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말은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투자하는 것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고, 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찬성론에 많은 논의를 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더 선택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사실 답도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확실한 것은 1번 이미 기금에 대한 고갈이 시작되고 있다. 왜? 노인 인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기금 고갈이 이미 시작되어 있고, 2번 고갈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여기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3번은 이제 남은 건 이거죠. 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학연금이 통해서 이 특수직종은 우리 사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추 보면 한 10%에서 한 5% 정도 되려나? 전체에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 꼴 뭐 좀 될 것 같네요. 뭐 정확한 지수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아까 그 비율로 보면 어쨌든 그런 계층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우리 사회가 보충해 줄만 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혹은 반대로 아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 그들도 이미 은퇴하기 전까지 그 급여를, 그러니까 돈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연금에 세금까지 하면서 연금까지 받는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개혁론으로 가겠죠. 예, 그쵸? 이 두 가지 관점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지만 답을 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논의되고 있고, 상황도 계속 변하고 있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라는 각계각층 다양한 논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가야 될까, 저도 한 명의 고민이에요. 저도 이렇게 연금을 받아야 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뭐가 옳을까 모르겠고, 큰 방향성 이야기한다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는, 이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면 이 트렌드는 거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 확실한데, 세부적인 내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있고 여타 특수직, 3특수직 연금의 어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죠. 아까 보더라도 한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 나는데, 뭐 기여금을 뺀다 하더라도 한 대여섯 배 정도는 차이 나는 건데,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공무원이 될지, 아니면 그런 일반 사기업에 들어갈지, 혹은 뭐 사학연금을 받으실지, 또 갑자기 나는 군인이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직종에 들어가고 어떤 식의 연금을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고, 앞으로 우리의 정치권이라든지 새로운 지도자가 이 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 건강보험 이야기 하면서 했었어요. 한번 건강보험도 큰 이슈가 있죠.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사소한 질병, 감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을 올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사소한 질병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큰 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부담을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큰 논의, 큰 담대한 논의가 거기도 필요하고, 우리 같은 지금 이 연금에서도 이 논의는 함께 필요합니다. 네, 함께 필요해요. 물론 아까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어떤 큰 담론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연금, 건강보장, 그 다음에 이 소득보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의 우리 노인복지 영역에서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네, 쉬운 이야기도 아니기에 우리는 어떠한 미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 이슈가 아마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연금이나 이런 거 많이 관리하고 하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보건복지부도 분할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복지부나 보건부로 이렇게 분할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일이라고도 믿고 있고요. 왜냐면 현재와 같은 코로나 질병 문제가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적절하게 잘 못한다면, 훨씬 혹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러한 부를 나눠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좀 이런 연금이나 포장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이 좀 더 많아져요. 무엇이 옳을 것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중대한 논의를 논의하는 정치인들 아니면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도 우리 사회를 더 좋게 하는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정도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